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고등학교 학부모가 아니라 중학교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 영어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직접 고등학생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수능 1등급은 수능은 3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은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특히 몇몇 외고학교 자사고는 2개월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시험 대비가. 그러면 거의 들어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내신 준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내신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다시 중간, 다시 기말. 이 1년 내내 벌어지는, 이 1년 내내 치러야 하는 이 내신 시험을 이 아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리고 수능 1등급은요. 절대평가입니다. 수능은. 중학교랑 똑같아요. 중학교 내신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나도 잘 볼 수 있고 옆에 친구, 저 친구도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 영어는 상대평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교 300명 그 학교에 갔다. 그러면 4%, 그러니까 12등까지만 전교 1등급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원이 200명인 학교에 갔다. 그러면 8명까지만, 8등까지만 1등급이 나와요. 정말 날고 기는 아이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끗 0.1점 차이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못 맞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최상위권을 달리던 아이가 2등급이 이런 등급이 나올 수 있구나를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은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문제 리스닝. 근데 그 리스닝이 굉장히 평이한 리스닝입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의 문법 그리고 한 문제의 어휘 나머지가 전부 다 독해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이한테 방향 설정을 해줄 때 야 수능 1등급을 맞아야 돼 라고 했을 경우에 수능 1등급이 너는 목표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이는 그럼 문법 깎고 버려. 어휘 한 문제 버려. 솔직히 어휘랑 문법 한 문제씩 다 버리고 2문제 버려도 1등급 나옵니다. 수능은. 그런데 고등 영어 내신은 지금 이 아이가 바로 그 버렸던 어휘와 그리고 문법에서 난이도가 갈려서 그걸 잘하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당장 필요하고 당장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고등 영어 내신을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능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중등 영어 내신과 고등 영어 내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범위를 보시면 중등 영어는 일단 범위가 적습니다. 2과 정도 아니면 많으면 4과 정도고요. 옆에 고등 내신은 일단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다른 학교 예시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중등 영어는 정해진 법입니다. 1과와 2과가 예를 들면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그리고 가정법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문법이 좀 부족해도 내신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는요. 문법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전체 범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있는데 1번은 가정법인데 2번은 관계사고 3번은 투부정사고 그러니까 한 문제에 모든 문법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문제를 봤을 경우에 아 이게 무슨 문법이지 헷갈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이미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휘 한번 볼게요. 중학교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부되는 학습지에 있는 단어에 충실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등 기본 실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술형. 하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여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서술형을 좀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서술형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단순 영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단순 영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지문을 보고 주제를 영어로 작성하세요 라던가 아니면 자 다음을 영작 카드에 어휘를 문법에 바꿔서
변형해서 영작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외부 지문입니다. 이거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외부 지문의 정의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지로 이미 나눠줘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외부 지문은 그냥 사전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30문제 중에 그중에 5문제는 외부 지문이야. 아, 그럼 그 5문제는 내가 기본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스닝 한번 가볼게요. 자, 리스닝을 아마 가장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17문제의 리스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중학교 때는 리스닝이 없거나 아니면 EBS 사실은 전국 듣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작년부터 아이들이 어떤 날은 학교를 등교를 하고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버렸어요. 빼버리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에는 리스닝이 없거나 있으면 고난이도 리스닝, 특히 그냥 1, 2, 3, 4, 5번 중에서 보기에서 고르는 그런 리스닝이 아니라 딕테이션까지, 딕테이션으로 유명한 학교가 진명여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주요 고등학교의 내신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 듣기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시험이었고요.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지문. 외부지문이 9문제이고요. 기본 실력이 없으면 그냥 버틸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이 뭡니까?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 이번에 특히 듣기와 외부 독해 지문이 특히 어려워서 외부 지문은 어디서 나왔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 EBS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에서 문제를 냈거나 이 토플 지문에서 발췌를 했더라고요. 양천구에서. 자, 그리고 듣기의 경우는 영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만 1등급 가져가라 이런 거였고요. 양천구는 작년에는 아예 그냥 원서가 주요 교재였습니다. 주요 교재였고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학습지 정도가 시험 범위라면 지금 일단 범위가 개수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죠. 자, 그 다음 양천구가 이렇고요. 진명여고 보겠습니다. 진명여고 하면 영어 하면 진명여고, 진명외고죠 거의. 너무 어렵고요. 진명여고는 이번 기말고사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100점 없다. 그 정도로 어렵게 냈다. 100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딱 한 명, 1학년에 진짜 전교에 딱 한 명 선생님들의 예상을 깨고 한 명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CNC에 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르치고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진명여고로 입학한 예림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막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잘했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예. 자, 일단 진명여고는요 듣기 나오고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단어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어장이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듣기에서 5문제가 객관식이었고요. 3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딕테이션 문제가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듣고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딕테이션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단어 및 수고의 개수가 300개 정도 되고요. 개수 고르기, 아이들이 가장 공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개수 고르기입니다. 위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솔직히 이거 영어 전공하신 어머님들도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강서고입니다. 자,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지문. 고등학교는 모든 거의 학교가 저렇게 범위가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서구는 대표적인 수능형 시험 문제 스타일이고요. 교재의 어휘를 싹 다 어려운 어휘로 바꿔 출제합니다.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 지문을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요, 새로운 지문이 보입니다. 단어가 다 바뀌었고요. 바꾼 그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지문 저 2문제가 킬러 문제죠. 저 2문제를 맞아야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 이거 어디서 냈을까라고 막 찾아보니 원서 How We Learn이라는 원서와 The Laws of Human Nature라는 원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양정구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단어 부교재, 보카클리어라는 단어 부교재를 양정구는 쓰고 있고요. 외부지문 5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범위는 일단 표제어만 480개고요. 이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혼동 어휘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양정구 역시 수능형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고요. 외부 지문을 위해서 평소 실력이 필요합니다. 대1고입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자, 대1고도 단어 부교재가 있습니다. 해커스 보카 어원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부교재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원래 대1고는 단어 문제가 있습니다.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단어 암기가 필요하고 부교재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까다로운 서답형 출제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일반고만 보여드렸는데도 만만치 않구나.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토플 지문이 나오고 원서 지문이 나오고 영어 뉴스가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더 심합니다. 일반고가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각각 영역별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외대부고 기출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용인외대부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동의어 고르는 문제가 쫙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왼쪽에 보면 밑줄 친 어휘가 맞는지 틀린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왼쪽에서 계속 두 낱말의 성격이 다른 것은 오른쪽에 여기 결국에는 보면 16번부터 20번, 즉 1번부터 20번까지가 싹 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를 어휘를 잘하지 못하면요.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용인 외대부고였고요. 자, 이제 강서구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A, B, C, D, E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교재에 있던 단어를 싹 다 다른 단어, 동의어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양정구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짝 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4개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대1고 문제입니다. 1번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다음 보기에 있는 두 단어의 관계와 다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어떻게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고등에서 단어를 외울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영어가 이 모양인데 나머지 수학과 과학은 더 날립니다. 가능하면 중학교 때 최대한 많은 것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유지해도 되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많이 외우고 고등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표제어만 외우면 안 됩니다. 동의어와 반의어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은 각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17번에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그 문제죠. 1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0개. 네, 얼마나 답을 하나 고르는 게 너무 고민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상산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문법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덕 외고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문법은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문제에 1번은 가정법이고 2번은 관계사고 3번은 투부정사고 모든 문법이 한 번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중3 1학기, 적어도 늦어도 중3 1학기까지는 각각의 문법을 숙달해야 됩니다. 가정법,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토부정사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통합해야 됩니다. 중3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문법을 통합하는 과정. 한 문제에 여러 개의 문법이 섞여서 쏟아져 나오더라도 포인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만들고 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독해입니다. 명도국어 기출문제인데요. 어머니들 뭐를 주목해 주시냐면 왼쪽에 지문 밑에 보기를 봐주세요. 1번과 2번 5줄이에요. 보기가 안 끝나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1, 2, 3, 4번 4번 보이십니까? 보기만 4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문을 잘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기에서 빨리 정확하게 독해를 하지 못하면 얘는 시간이 없어서 아마 끝까지 다 못 풀걸요. 자, 이게 독해고요. 명도외국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신목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위에 지문은 중략했습니다. 자, 우리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도 어렵습니다. 수능도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내신은 진짜 잘하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급을 나눠야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그냥 반에서 전체 한 중간 절반 이상이 다 A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100점이 13명이에요. 12등까지가 1등급인데 100점이 13명이에요. 그럼 그 13명이 다 1등급이 되면 좋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1등급은 그 학교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2등급으로 동시 하락하는 겁니다. 예,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죄와 벌까지 내신에 등장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무슨 제가 지금 뭐 특목고 얘기하나요? 자사고 얘기하나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신목고 얘기입니다. 독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수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맞고요. 내신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문이 다 변형이 될 거고요.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 플러스 세세하게 보기 1, 2, 3, 4, 5번에서 혹시 실수로 이상하게 해석하진 않는지 세세하게 완벽 분석해보는 연습을 중학교 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비할 수 있게 아까 보셨죠? 외부 지문에 How we learn이라는 원서와 토플 지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거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 작문과 어려운 주제를 중학교 때 연습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리스닝입니다. 자, 대원외고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1번부터 오른쪽 위에 6번까지 네, 객관식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답형 1번이 있네요. 듣기를 듣고 서술하는 겁니다. 영어로. 서답형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여부 보겠습니다. 다음을 두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영어로 쓰세요. 이게 바로 딕테이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증명여부 기출문제. 다음을 듣고 보기에서 이것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유형은 토플과 탭스의 짬뽕형이죠. 그리고 양천고 기출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됐던 이번에 제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거 지금 가져온 문제인데요. 다음을 듣고 코비드 19에 관한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바로 영어 뉴스에서 발췌된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애들만 맞출 수 있었겠죠. 자, 명도국어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강연자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기술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리스닝에서도. 네. 리스닝에서 마저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리스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17문제 그거 다 맞았다고 우리 아이가 실력이 있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뉴스나 테드 토크 등의 수준 높은 리스닝 또한 딕테이션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는 가능한 제가 여기 어머님들 여기 오셨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만 해도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 1등급 맞고 싶어서 어머님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킬러 문제 한두 문제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능 1등급 나오니까 이제 뭐 이게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영어 지금까지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법. 각 문법 반복 학습이 완벽히 된 후에 문법 통합 학습을 해야 됩니다. 리스닝, 토플, 수능, 탭스, 영자신문, 테드토크,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것들을 중학교 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영작. 자, 영작은 어디에 필요하냐? 서술형 문제에 필요합니다. 문법적 오류 없이 영작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서술형에서 점수가 감점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데 왜 이거를 틀려왔지? S 빼먹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라이팅 및 스피킹. 자, 자사고를 갔다면 라이팅 시간이나 혹시 스피킹 타임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고를 간 아이들은 라이팅과 스피킹은 보통은 정규 시간보다는 수행평가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행평가는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주고 집에서 연습할 시간을 주고 첨삭받을 시간을 주고 보통은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고에서는 많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글을 써보고 또한 말하는 연습 또한 중학교 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휘는요, 네, 중학교 때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됩니다. 자, 독해, 원서, 토플, 수능 물론입니다. 수능도 좋은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수능의 약점이 뭐냐면 지문이 너무 짧아요. 수능 지문보다 고등학교 내신 지문이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수능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긴 지문을 그러면 어디서 발췌할 수 있느냐? 원서나 토플 같은 것의 긴 호흡의 장문 독해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를 접해봄으로써 논리적인 사고까지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서 문제에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말이죠. 네, 자,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내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내신 시험이 안 나왔을 경우에 좋은 학교에 간 아이들, 자사고나 특목고에 간 아이들은 어머님을 괴롭힐 텐데 그 어려운 학교를 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아이들 등급을 받쳐주는구나, 내가 밑에서 깔아주는구나를 느꼈을 때 전학 가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차라리 하고 검정고시로 갈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때마다 매번 좌절을 맛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있을 이유가 있나? 나 지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나 수능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정시로 준비한다. 정시로 준비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내신이 안 나와서 수시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그냥 정시 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내신이 잘 나온다. 이 아이가 정시로 틀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기회를 다 잡는 거죠. 수시도 잡고 정시도 잡고. 어머님이 잘못된 어떤 정보로 인해서 그냥 수능까지만 하자. 수능까지 1등은 나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경우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의 날개를 꺾는 셈이 혹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수능 1등급은 당연한 건데 우리 일단 내신을 잡자. 고등학교 내신은 정말 어렵다고 하고 아주 그냥 수능 정도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뉴스나 토플 지문이나 원서 지문 여러 가지에서 발췌가 되니까 우리 중학교 때 할 수 있을 때만큼 하고 영어를 최상위로 끌어올리고 고등학교 때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잘 안내를 어머님이 해주셔야 돼. 아이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또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 저 교실에서 저희도 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하고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헨리 선생님과 그리고 CNC 고등부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어머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목상관 니콜이었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핸드아웃을 좀 펴주시면 되는데 저는 PPT를 안 쓰고 그냥 판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헨리 선생이고요.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핸드아웃을 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 PPT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앞에가 너무 좀 어두워가지고 제가 좀 어머님들이랑 아이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냥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애들이 참 이거를 알아야 될 텐데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열정이 좀 애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많은 대화를 항상 해주시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수능에 관련해서 제가 수능 전문 강사다 보니까 수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강론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죠? 제가 준비를 좀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총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설명회는 제가 일부러 막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 의뢰를 받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수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냐면요. 어떠세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니까 어때야 되죠?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과목이 뭘까요? 아마 영어죠?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수능 1등급이 사실은 절대평가라고 해서 당연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일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졸업생 중에 좀 잘 됐던 애들이 뭐 여러 명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경희대학교 약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한가람고 출신이었는데요. 그 학생의 수능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요? 91점이었습니다. 자,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학교였고요. 그 여자친구가 나 너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한가람고를 그 학생은 또 약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학생도 이제 그 논술로 붙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수능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요? 9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90점대 후반 100점이 안 나옵니다. 요즘 수능이. 더 말씀드릴까요? 동양고 있죠? 강서구에 동양고를 전교 1등을 2년 동안 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결국에는 재수를 하긴 했는데,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천재 같은 애였거든요. 걔가 수능이 몇 점 나왔냐면 92점 나와서 성대 공대를 갔고요. 영일고를 전교 2, 3등 정도 했던 학생이 있는데 고대 공대를 갔습니다. 그 학생이 수능이 90점이었습니다. 물론 97점 나왔던 애들도 있고 100점 나왔던 학생도 있긴 있는데, 이 학생들, 제가 지금 이과 상위권 애들 말씀드린 애들은 수학은 몇 점이었을까요? 거의 다 100점이었습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문과도 뭐 몇 명 얘기를 해드리면요. 명덕여고에서 2년 전에 졸업했던 학생인데 연대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그 학생은 94점이었고요. 여의도여고에서 전교 1등 문과 했던 학생이 외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 학생도 9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능 영어가 요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 될 과목이 아닙니다. 왜 어렵냐?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수능이 끝나면은 이제 매해 뭐 유튜버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수능 시험지를 갖고 와서 외국인들한테 풀려보죠. 그 외국인들이 풀었을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 외국인들이 문제를 틀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를 느끼죠? 쾌감을 느끼죠. 아, 쟤네도 틀리는구나. 그럼 우리나라 영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수능은 글 읽는 방법이 다른 공인 영어 시험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 글 읽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수능 문제를 애들이 틀리는 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보통 한 6문제가 있어요. 31번에서 34번이 빈칸 추론 아시죠? 이게 제일 어렵고요. 실제로 이번 6월 그 고3 평가원도 오답률 1, 2, 3, 4등이 이 31번부터 34번이었어요. 이게 가장 변별력인 거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37번 순서 배열이 3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이 문장 넣기가 3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6문항이죠. 이게 총 배점이 17점에서 18점입니다. 그러면 이 킬러 문항에서 적어도 절반은 맞춰야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2점짜리 다른 문제에서 실수가 한 문항이라도 있으면은 킬러 문항을 4문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쉽진 않아요. 그럼 이 킬러 문항이 뭔데 이렇게 어렵냐고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설명회에서 최초로, 저도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니는데 최초로 어머님들 앞에서 빈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를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한번 느껴주세요. 제가 지금 촬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순간만큼 좀 카메라를 좀 끄고 싶긴 한데, 왜냐면 저만 알고 싶어서. 이거는 수능이라는 게요, 아카데믹한 글입니다. 다 학문적인 글이고요. 이 수능은 그 글의 논리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사들마다 이 논리에 대해서 막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많은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논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논리가 있냐면요, 플러스 논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논리가 있어요. 이건 정의 논리고요, 이건 반의 논리죠. 이게 뭐냐면은, 반의 논리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죠. 갑자기 글이 나오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나 이런 게 나와요. however 이런 거. 그러면은 그게 반의 논리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전 없이 쭉 가는 논리가 정의 논리인 거거든요. 그 논리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떤 논리가 더 쉬울까요? 플러스가 쉬울까요? 마이너스가 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쉬운가요? 마이너스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는 글의 반전이 들어가는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주제라는 거는 대부분 애들이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논리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플러스 논리라는 게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했던 얘기를 어떻게 또 하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계속 또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재진술이라는 거거든요. 재진술. 그래서 제가 한글로 간단하게 지난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직접 수업을 했던 지문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지문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중국 냄비. 이렇게 시작이 되고, 뜨거운 중국 냄비로부터 구현되어진 숨결의 진수, 그 다음에 맛의 결정체가 일컬어진다.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되세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죠. 이게 수능의 지문의 킬러 문항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글은 다 뭐라고요? 정의 논리라고요. 됐죠? 그 다음 문장이 무슨 문장이 나왔냐면은, 그 다음 문장이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러니까 설탕이 범벅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뭔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수능 논리는, 플러스 논리는 글의 통일성입니다.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뜨거우면은 맛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죠.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일까요, 차갑다는 얘기일까요? 녹았어요. 뜨겁다는 얘기죠. 설탕이 범벅이 됐다는 게 맛이 많이 난달까요, 적게 난달까요? 많이 나는 거죠. 그게 그럼 끝이에요. 학생들보다 잘하십니다, 지금.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뜨거울수록 맛이 많이 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애들은 이해를 다 해요. 정확히 배우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였냐면은,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3번에는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은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냉장고? 갑자기 냉장고가 왜 나올까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를 맨날 느껴요, 문제 풀면서. 그럼 냉장고에 여기 빈칸이 얘들 뭐였을까요, 어머님들? 냉장고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차갑죠. 그럼 여기서 소름이 한번 돋으셔야 돼요. 자, 차가우면 정답은 맛이 많이 난달까요, 적게 난달까요? 적게 난다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수능은 단순히 영어 해석만 잘한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만 잘하면 2등급까지는 나오는데 본인에 대한 정확한 수능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지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지금 중3 수업을 하잖아요.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 경험상 학생들의 머리가 고등학교 2학년 것까지는 전혀 문제 없는 경우들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머리는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1등급이 무난하게 나오다가 고3 되면은 1등급이 안 나와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러니까 그 머리에 좀 한계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고2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고등학교 때 알면은 늦죠. 그렇죠? 그럼 중3 때 얘가 고3까지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솔루션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면은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정확한 수능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강사한테 정확히 배우셔야 되고, 사실 이 설명의 대상은 저는 중3 학부모들이 아니라 중2 학부모님들이 사실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3 1년을 예비고 기간으로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감히 좀 교만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능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서 정확히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제가 볼 때는 고등부에도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어느 학원이든 간에. 중등부에도 사실은 많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끊고 이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다. 이런 것만 하면은 절대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2 때까지 웬만한 구조적인 문제는 끝내놓고 중3 때 정확하게 수능을 선행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 반 학생들은 대부분은 아닌데 거의 한 3분의 1 혹은 반 정도가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는 중3의 상황이라서 아마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은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독해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신은요. 내신. 지금 혹시 여기 첫째 때문에 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둘째, 셋째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내신 고등학교 때 등급이 중학교 때랑 당연히 안 나오죠, 비교했을 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참 단연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얻은 거는 뭐냐면, 중학교 때 내신은 등급이 이제 절대평가 A 등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네 학교 A 등급 몇 명이야? 물어보면은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60%가 A인 학교도 있고 30% 혹은 40% 정도가 평균 A 등급이에요. 맞죠? 그러면 40%가 A 등급인데 고등학교 때에는 아까 설명 들으셨잖아요. 원래 알고 계셨죠? 1등급이 4%죠. 2등급은 몇 %죠? 11%죠. 그죠? 3등급은 23%입니다. 4등급은 관심 없으시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왜 등급이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40%면은 A가 4등급까지 혹은 그 이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기준을 중학교 때 등급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A도 A1이 있고요. 다 같은 A가 아니에요. A2가 있고요. A2, A3가 있고 A4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애가 여기 중에 어디 속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근데 제가 경험상 나눈 등급은요. 100점이 아닌 A 있죠. 그런 애들은 A4예요. 진짜예요. 100점 미만인 애들. 그럼 얘네들은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점까지가 이제 A3는 이제 100점인데요. 어떤 100점이냐면요. 그냥 좀 이런 100점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착한 애들. 예. 그냥 말 잘 들어서 100점 나오는 애들. 엄마가 학원 가라면 가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하는 애들. 그래서 100점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다 갈 수 있고, 제가 고등부 수업도 하잖아요. 매년 5월 달이나 7월 달쯤에 컴플레인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컴플레인이냐면은,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3년 내내 A였고 100점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영어가 3등급밖에 안 나오냐? 당신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이제 컴플레인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학부모님들께서 착각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A라는 허황에 좀 빠지시면 안 되고, 그냥 착해서 100점이 나온 거는 A3고요. 그럼 A2 정도부터가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착한 거 플러스 어떤 애들이냐면은 중학교 때 한 번씩은 천재 소리를 들어봤던 애들. 그런 애들이 A2예요. 천재 소리를 들어봤던 애들.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천재라고 해서 바로 고등학교 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천재라는 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천재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기본 실력이 있다. 첫 번째 수능 어휘까지 정확하게 중학교 때 잡아놨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이 그 내신 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법이 스스로 분석이 가능하다. 즉 어떤 변형이 나오더라도 문법적인 상황을 본인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애들. 그냥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를 아는 애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왜 이거를 내는지 아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영작이 자유롭게 가능한 애들. 그러니까 영작이라는 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부와 절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나 분사 구문이나 기타 등등을 써가지고 영작을 한글로 봐서 쓸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A1이 아니라 저는 A2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아마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들이고, 그러면 A1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게 사실 목동이 아니라 제가 뭐 일산이나 다른 데서도 수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 충분히 1등급으로 가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지역이. 근데 지금 A1은 이 지역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돼야 되냐면은 멘탈이 되는 애들. 멘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멘탈이냐면은 진명여고나 목동고 가면 여고잖아요. 애들이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학원 다니는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자기의 뭔가 노하우나 자료 같은 게 남들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뭐 양정고나 양천고 이런 애들은 남자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근데 여고 애들은 진짜 경쟁이 정말 심해요. 근데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동이라서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것까지 다 포함된 상태에서 그게 되는 애들이 1등급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멘탈도 잡는 그런 뭐 정신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어제도 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봐주시고, 만약에 그냥 이거라면은 착해서 A가 나왔다면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배신당할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등급이 좀 덜 나오는 이유가 원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사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강사. 정말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학부모님들입니다. 애들은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사가 왜 죄라는 얘기냐면은 중3 때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 100점 뽑는 거에만 빠져가지고 어머님들도 문자 잘 오고 전화 잘 오고 그치 관리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 그 애들이랑 친화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면은 믿고 이제 맡기시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저희 학원 정도면은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강사들이 기본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봐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커리큘럼입니다. 애들의 실력은 어디에서 느냐면요. 강사 강의력과 커리에서 늡니다. 커리큘럼에서. 그럼 정확히 이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학원에서 전화 오는 거 문자 오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 애가 뭐를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쪽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를 애들한테 가르치는지 지금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는 뭐 그냥 기본 소개니까 안 보셔도 되고,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총론적으로 그 밑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두 번째 페이지 밑에 고등시험 난이도 체감. 오른쪽 문제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죠. 밑줄 긋고 그 문법 문제.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왼쪽이 서술형 어법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진명여고 문제인데요. 진명여고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밑줄이 무지막지하게 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 변형돼 있습니다. 본문이. 거기에서 틀린 거 3개를 찾아가지고 올바르게 고쳐야 돼요. 이게 6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중학교 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애들한테 문법 패턴을 알려주고 그냥 문법 답만 찍으면 저한테 혼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에다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바로 제가 공식을 정립해 놓은 거 있는데 투부정사 밑줄 그어 있으면은 첫 번째 본동사를 보고 두 번째 ing를 보고 세 번째 to be pp를 보는 그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그 공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을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애들이 못하니까 제가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아마 제 수업 중에 따라오고 있으면은 문법은 아마 정확히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뒤에를 보시면요. 그 뒤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제가 두 문제를 집어넣어놨는데, 그냥 중학교 때에는 지문에 밑줄 그거 있고 그거 그냥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암기력 테스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처럼 본인이 여기에다가 정확히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작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약문이 왼쪽에 있잖아요. 맞죠? A랑 B에 어형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문장을 써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지 당연히 되게 경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대비를 수업 시간에 지금 시키고 있느냐? 그 뒤에를 좀 잠깐 봐주시면요. 뭐 결국은 기본기가 핵심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지금 수업 시스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뒷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좀 특이점이 뭐냐면 시중 교재를 이제 단어책 빼고는 안 쓰고 다 제 주간 교재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주간 교재인데요. 애들이 매주 한 권씩 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수업에 쓰일 거랑 그 다음에 테스트용, 그 다음에 과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한 권에. 근데 제가 시중 교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문법 문제 보셨잖아요. 밑줄 막 그어 있는 거. 제가 사실 천재교육에서도 그 교재 감수를 하고 있지만 그 밑줄 그어 있는 문법 문제 같은 거 서술형 내신 어법 문제가 시중에 있는 교재로 커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문장도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주요 지문들을 다 따와요. 그런 다음에 서술형을 계속 테스트를 보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번 연만 올해만 해도 지금 교재가 거의 30권이 나갔더라고요, 애들. 제가 사실 일주일마다 그냥 교재 만드느라고 한 주가 끝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고등 내신 선행이라고 해서 문법 문제 푸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영작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고등학교 대비를 수능뿐만이 아니라 고등 내신 선행까지 완벽하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시중 교재를 쓰고 싶은데 제 그 욕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커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 써도 얼마든지 수능은 대비가 돼요. 근데 내신 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매주 이제 시험 보는 것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발송,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하면서 좀 자신감이 많은 편인데, 그 자신감이 뭐냐면 근거는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 커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의 지금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중학교 때 시키는 학원이나 강사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 분야를 지금 이거를 다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제 정규반 학생들은 이미 수능 단어를 올해만 거의 10번 가까이 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단어까지 다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영작도 지금 제가 계속 문제 만들어서 시키는 거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3 때 특히 어떤 강사한테 배우느냐가 정말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학생들을 지도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어디에도 없는 커리큘럼과 강의력으로 제가 지도를 할 테니까 잘 맡겨주시면은 되고요. 혹시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제가 고등학교 그 내신 대비도 이 양천구랑 강서구, 그다음에 구로구, 영등포구까지 모든 학교를 다 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저희 학원에서 7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 고등부 강사니까 모든 학교를 다 대비를 해봤고, 그거에 맞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제가 뒤에 그 전화번호도 집어넣어놨거든요. 혹시나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럼 하시면은 문자를 좀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딱 한마디만 더 드려갈게요. 예, 딱 한마디만. 제가 중등부 수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부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매너리즘이 좀 오기도 한 건 사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때 잘 가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안 했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공부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내신은 안 되니까 괜히 자신감이랑 자존감만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애들 고등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절감을 하고 그러면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애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 욕심으로 제가 중등부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퇴근을 할 때마다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게 저희 학원에서 나갈 때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고등학생들보다 지금 목동 이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제 말에 집중도 잘해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저를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하고 재밌고 그리고 저는 수업과 관리와 그다음에 교재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내려가겠습니다. 네, 요 앞에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이CNC 영어과 대표 강사이자 1타 강사, 가장 많은 인원 가르치고 있는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중등관 선생님 두 분께서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겹치는 얘기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저는 이제 오늘 좀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기간 동안 뭘 준비하면 가장 좋은가 현재 지금 저는 이제 고등부를 목동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글 이름은 정세영인데 실제로 저는 제이오라고 좀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제가 거꾸로 적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요건 이제 제 소개고요. 이제 제 아이들 가르치는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입시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배우면서 1학년 때 그만두건 2학년 때 그만두건 3학년까지 하고 그만두건 영어는 마지막으로 배웠다. 다시는 학원 그만두고 영어학원을 돈 주고 가지 않는다. 너의 영어학원의 마지막, 영어의 마지막 선생이 되는 게 꿈이고 그 목표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수업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썰강이라고 하죠. 중간중간 강의 클립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JYOBABY, JO 베이비입니다. 한번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원 선생님들 소개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할 게 이렇게인데 막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시, 정시. 당연히 고1이면 입학하기 전에 수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이제 방금 앞에서도 헨리 쌤 말씀하셨지만 A 등급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다 1등 걸 맞지는 않아요. 실제로 비율이 4%이기 때문에 현실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
자제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1등급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늘 8월 15일자 기사인데요. YTN 출처고 정시 비율이 서울권 15개 대학의 비율이 45%입니다.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이 얘기, 아이들은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느냐 정시로 대학을 가느냐 했을 때 수시는 당연히 목표인데요.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수시로 가려는 게.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영어가 다 A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3등급, 4등급.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총 5번의 등급 합으로 수시를 쓰잖아요. 근데 2학년 1학기가 되면 3번째 등급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2등급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겠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제서야 정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속어로 정시 워리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자발적 선택이냐.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정시로 갈 거였다. 이런 건 아니죠, 사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목표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대치원 분당이건 우리 목동이건 그런 아이들은 좀 있는데요. 모의고사 애초에 다 1등급인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심지어 고3 걸 봐도 1등급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능형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 4등급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한테 선택권은 당연히 정시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간 거잖아요. 내신도 4등급인데 모의고사도 봤더니 모의고사도 4등급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서야 선생님 저는 정시 준비할래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도피성이 많아요. 왜냐면 내신을 10번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이 경쟁하고 줄 세우기잖아요. 10번이 거의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특히나 의대, 약대, 한의대 가고 싶은 아이들은 1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내신도 잘 안 나올 때 도피성으로 정시를 선택한 아이들은 제 경험상, 제가 이제 가르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제 경험상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향후 1년 반 뒤, 2년 뒤쯤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정시할래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아이의 학습 과정을 알고 있는 분과 상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수시를 계속 해야 되나? 정시를 해야 되나? 이때는 애매모호한 경우는 수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시 점수라는 건 재수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전 고3 때 맞았던 점수가 재수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갱신이 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건데 수시라는 건 내신 등급은 기재되면 변화가 없거든요. 영영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애매모호한 경우엔 수시를 주장하시고 아이가 어차피 난 수시로 못 갈 텐데 내신을 수능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학원을 고등학교 때 이제 고르실 때 우리 아이가 1학년까지 내신 전문 학원 다녔는데 한 2학년 1학기쯤 되니까 정시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선생님 저희 아이가 정시를 해야 되는데 혹시 대비책이 있나요? 했을 때 대비되지 않는 고등학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학원에서는 수시를 계속 종용해요. 어머니 그러셔서 수시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준비해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단 정시 대비반이 준비가 돼 있고 정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 충분히 정시 준비할 수 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강사와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강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원 선택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고등 영어 내신은 앞에서 너무나 세부적으로도 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크게도 잘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아까 그 기출문제 실제로 보셨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가 요약형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요약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은 비율로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암기도 먹히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암기 먹히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암기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는가?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정도 점수가 70점, 80점까지 확보가 가능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암기해봤자 달달달 모든 걸 다 외워봤자
큰 점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암기를 했어요. 엄마, 눈을 감아도 지문이 다 떠올라. 나는 완벽하게 다 외웠어. 시험 보러 갔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암기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요약문을 아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A에 이런 말, B에 저런 말이 들어가야겠구나. 그게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A는 비동사 뒤에 less가 있으니까 보어, 형용사가 나와야겠구나. B는 전치사 of 다음에 social이니까 명사가 나와야겠구나. 이 기본기가 필요해요. 이 능력이 없으면 암기를 아무리 열심히 했고 성실하고 앞에서 말한 착한 아이더라도 다 틀립니다. 그럼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공부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고 아까는 이제 기출문제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기본 능력 있잖아요. 기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를 어떤 학원이건 다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하게 하죠. 여기 목동인데. 기본 능력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내신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한테 암기를 해서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암기한다는 거 효율이 떨어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작을 하자고 해요. 영작을. 무슨 소리냐면 통으로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시험 범위에 한글로 적어져 있는 걸 영어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한글을 보고 나 이거 쓸 줄 알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부분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짤막하게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아이의 능력차가 좀 달라집니다. 능력차에 따라서 청킹이라고 하는데 의미 덩어리 나누는 게 어떤 애는 좀 길고 어떤 애는 좀 짧아져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고1 능률김 교과서 출처고요. 이 문장을 뽑아온 이유는 저게 도치 구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치는 언제든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아이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아이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달달달 외울 거면 계속 반복해서 눈으로 보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Not only did they prove their doubts wrong, but they also achieved an accomplishment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했을 때 아이가 직독직계로 해석이 되는 구간이 있겠죠. 해석을 해본 다음에 이게 부정어구 도치니까 앞에 did they prove, did가 조동사구나.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not only와 but also가 병렬 이럴 때 절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대순 주격관대고 inspire가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썼구나 까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문장을 한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 한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봤고 이해했고 분석했고 한글 봤으니까 써봐 하면 아무도 못 쓰죠. 이건 아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글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영어 어순의 번호를 매기게 합니다. 아까 영어가 not only did they prove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그들은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가 1번. 그 다음이 their doubt was wrong. 이 파트를 다시 또 나눠서 그러니까 한글에서 나눈 겁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 또한 업적을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해서 어순을 나누게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걸 말로 반복시킵니다. 말로 어떻게 반복시키냐면요. 아이들한테 그냥 영어를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가 그들은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들은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뭐였지? 시작 하면 아이들이 읽습니다. 그냥 보고. Not only did they prove.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시작. Their doubt was wrong. 그들은 또한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But they also achieved an accomplishment. 그냥 보고 읽는 거죠. 그들한테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고무하는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이걸 말로 한 5회 정도 반복시켜요. 5회 정도 반복시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과정이요. 시간이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조금 길었고 중요한 문장인데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걸 덮게 시켜요. 보지 않게 시키고
바로 제가 이제 부르죠. 그들은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아이들이 not only did they prove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면 their doubt was wrong. 그들은 또한 업적을 이뤘다. But they also achieved an accomplishment. 라고 애들이 다 말을 해요. 영어의 실력 차이 상관없이. 제가 다 불러주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고무하는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아이들이 좀 긴 문장도 4분, 5분 안에 다 처리합니다. 이건 저랑 같이 할 때 얘기고요. 혼자 저걸 하게 되면 2분, 어떤 아이 1분 반이면 다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났을 때도 바로 쓰게 되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눈으로 외운 아이들은 3주, 4주가 지나가잖아요. 이거 다시 보면 다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영작으로 덩어리를 나눠서 연습한 아이들은 3주, 4주가 지나도 아 이거 중요한 문장이었고 나돈니로 시작했지만 기억이 나요. 중간에 스펠링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자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본인이 나눴던 덩어리가. 그래서 3주, 4주 뒤에도 조금 틀리는 구간이 있겠지만 영작을 씁니다. 바꿔 말하면 눈으로 외우는 게 그 당시엔 더 빠르지만 영작하는 연습을 익히면요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처음 접근할 땐 조금 걸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3주 뒤, 4주 뒤에 다시 이걸 시험을 보면 이렇게 써요. 중요했던 부분 똑같이 쓰지만 초록색 형광펜 보시면 아까는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이었죠. 아이들이 한글 보고 영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식으로 바꿉니다. 저렇게. 그럼 that inspired 주격관대랑 동사를 본인은 inspiring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이렇게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랑 다른 애에서 틀렸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틀린 겁니다. 이게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통으로 달달 암기 안 했지만 나는 그 문장을 어법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어.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법,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거 기본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내신 대비 함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내신 대비 법인데요. 저 녹색으로 쳐있는 매시간 영작 시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원이 양천군에 존재하는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심지어 다 똑같은 자료로. 다 똑같은 기본 베이스 되는 자료에다가 본인이 직접 만드는 자료가 따로 있어요. 이건 모든 영어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학원은 학교별 내신 전담 학원입니다. 그 학교만 운영하는. 어떤 학원은 저희처럼 한 교실에 다양한 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 내신 전담하는 학원 아이들이 더 잘 봐줘야죠.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 저 학교 섞여서 내신을 하는데도 그 학교 아이들이 그 학원 아이들이 점수를 더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신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학원 바꿉니다. 왜냐면 그게 변수니까. 근데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강사 문제인가? 강사를 바꿔봅니다. 거의 같은 궤죠. 학원을 바꾸건 강사를 바꾸건. 근데 아이가 바꿨는데 잘 나오면 좋지만 또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럼 커리큘럼의 문제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쪽에서 헨리스님 말씀하셨던 정규 과정의 커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신 대비의 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대비를 하는 건 거의 이제 정해진 범위를 숙지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고 거의 다 잘 준비하는데 변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학생밖에 없어요. 변수는. 환경을 아무리 바꿔봤자 아이 점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수는 학생밖에 없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 문제가 뭘까 하고 해서 학원을 막 바꿔보거든요. 근데 점수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낙담하세요. 해도 안 되나 보다. 근데 사실은 학생의 능력이 가장 큰 변수였던 거예요. 저도 내신 수업할 때 다양한 학교를 한 교실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학교가 있을 때 어떤 아이는 100점 맞고 어떤 아이는 95점 맞고 어떤 아이는 70점 맞아요. 똑같이 진행했는데 그 변수는 아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만 똑같은 과정을 열심히 진행했을 때 나오는 그 점수의 차이는 아이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을 가서 가장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까? 어떤 학원을 가서 정시 준비를 잘할까? 그건 평소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학원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말씀하셨지만 정규 수업 내에서 아이의 영어 실력을 올려주는 학원들 있죠? 그런 강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학원을 선배의 어머니 추천이나 아니면 친구 추천이나 아이가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시간을 좀 들이시더라도 청강을 들어보셔야 돼요. 암만 설명 들어봐도 아이가 진짜로 실력이 오르는지 아닌지는 수업을 들어봐야 본인이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가 확실하게 잘 늘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그 시간 좀 쓰셔도 됩니다.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방학 때 11월부터 2월 말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3월 한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서 4월 중순 되면 중간고사 끝납니다. 그럼 중간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점수가 좋은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정규 수업은 듣고요, 내신은 혼자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내신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갔을 때 혼자서 점수 잘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 루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감을 잡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그리고 방학 때 정규 수업을 할 때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좀 굉장히 많아요. 바꿔 말하면 정규 수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에서 헨리 쌤이 말씀하셨지만 수능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강사가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고등부에서 이해하는 강사가 한 분 계신 거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 희망, 소망 이런 거 말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면 잘 맞을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실제 지금 어떤지, 내 아이는 정말 잘하는 건지. 아까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A라고 잘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하는 거냐? 그럼 EBS I 가시면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그거 뽑아서 풀어보게 하십시오. 지금 중3이니까. 그럼 풀었을 때 이런 경우 많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100점 나오는데요. 1등급인데요. 뭐 수능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있나요? 시간 재서 풀어보게 하십시오. 시간 재서. 그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 나오는 등급과 점수가 그 아이의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 정도 실력인 겁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건 크게 보는 게 필요하죠. 대입 파악이나 간접쓰기라고 해서 작문법 등 이런 걸 보는 게 필요한데요. 내신은 좀 달라요. 내신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어렵거든요. 더 세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인 푼 문제 있잖아요. 옆에 펼쳐놓고 어머니한테 해석해보라고 해주세요. 땡땡아 일로 와서 나 이거 좀 해석 좀 해줄래? 그럼 그 아이가 해석을 못하고 버벅거리는 경우 있어요. 그게 단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단어 뜻 다 알려주세요. 찾아보라고. 그럼 단어 뜻 다 안 채로 해석해달라고 해보세요. 말로. 그럼 아이들이 유창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버벅버벅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엄마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하는데 말로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기는 머릿속에서 단어 몇 개로 스키마에 돌려가지고 대충 봤던 거죠.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해석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어법 문제. 우리 아이 어법 실력이 어떻게 되지? 여전히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뽑으셔서 어법 문제 풀게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 이거 왜 골랐어?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물어보세요. 왜 골랐고 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알고 있는지, 그럼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쌤, 제가 들어도 모르는데요. 답지도 다 있습니다. 답지 보고 먼저 확인하시고 이거 맞네. 그렇게 한 5문제 정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거 정확히 아는구나 를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리고 특히나 학원쌤과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 이 정도구나 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신 등급 한 번이 인생 결정하잖아요. 중간고사 봤는데 4등급 맞았다고 인생이 4등급 된 거 아닙니다. 그 한 번의 결과라는 건 그냥 좋은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인 거죠. 과정이 훌륭했으면 점수가 지금 좀 안 좋더라도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아이가 충분히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고 있으면 내신 등급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신 등급 못 맞았다고 우리 아이가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절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시가 더 많잖아요. 수시로 가야죠. 수시로 가면 너무 좋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1을 맞아야 돼.
하면 아이 자체도 좀 긴장을 많이 해요. 아이가 올바른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정말 기본 능력이 오르고 있으면 좋은 과정 중에 등급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신 등급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대입이고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정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영역을 올리는 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의 그 실력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내신에 반영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신 그 대비에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누구나 다 공부하죠.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그럼 그때 똑같이 공부하는 거 차이를 못 만듭니다. 그럼 언제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요. 아이들이 잘 못 지켜요. 그럴 때는 단기적인 목표. 오늘 하루 이거 딱. 다 했으면 놀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조금씩 하는 게 자리 잡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데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말씀드리면 어휘는 뭘 외워야 되는가? 갖고 있는 단어장 중에 예문 있는 어휘장은 다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있는 거 다 좋죠. 제가 딱 하나 추천드리지 않는 건 그 경선식 영어 단어장이라고 있어요. 해마학습법을 하는 단기간에 많은 단어 익히면 좋겠지만 그 단어장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 어떤 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서점 가서 제가 봤는데 제일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단어는 address였어요. address. 주소죠, 주소. address. address가 있고 할머니가 어떤 아이한테 니네 집 주소가 어디래슈? 그래서 address가 주소인 거예요. 근데 address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루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 단어장은. 그래서 그걸 제외한 다른 단어장. 그리고 문법, 어법. 막 새로 많이 사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으면 그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썼던 거. 교재는 훌륭한 교재예요. 검수를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강사분께서 직접 만드는 교재도 엄청 좋은 교재입니다. 그 교재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체크하죠? 물어보세요.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이건 왜 이게 답이야? 아이가 설명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정확히 알면 딱 끝나버려요, 그냥. 엄마, 이건 이래서, 여기서, 이래서 답이야.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안 되면 복습해야 됩니다. 그 아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구문책은 세듀에서 나온 천일문 기본이에요. 베이직인데, 저는 세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그거 없으면 구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그럼 현재는 영어 과목에서는 마더텅 기출문제집이 가장 퀄리티가 좋아요.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더 두껍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집이거든요. 고1 기출도 있고 고2 기출도 있고 고3 기출도 있고 그걸로 풀어보면 좋고요. 네이버에서 제이오베이비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현실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서 막 상담하시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모든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이 저와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을 가건 내신을 준비할 때는 도움이 될 만한 거 유튜브에서 세모네 세상의 모든 내신인데 검색하시면 우리 양천군에 있는 학교에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 추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와 추가 교재에 관한 내신 강의를 올려줘요. 그래서 학원을 딱히 다니지 않더라도 내신 때 이 추가 교재에 있는 질문 너무 어려워. 이 모의고사 질문 너무 어려워. 검색하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 가장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거. 저도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가 없을 때도 혼자 스스로 행복하게 스스로 삶을 잘 나가가는 거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지만 입시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올바른 과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뤄야 스스로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과정으로. 우리 학생 때 보면 쟤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점수는 잘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 갔다 왔대요. 그럼 속으로 시기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쟤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쟤는 그냥 유학 갔다 온 사람이지. 내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람 좋은데 점수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쟤 점수 잘 났으면 좋겠다. 물론 나보다는 조금 안 나오지만 쟤 잘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꿈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데요. 부자가 꿈입니다. 어머니 부자가 꿈이에요. 일찍 은퇴하는 게 모든 아이들의 꿈입니다. 부자가 되도록 동기를 불러주세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과정으로 하기 싫은 공부를 버텨내는 그리트라고 하는데 열정적인 끈기입니다. 끈기 필요해요. 지금 부모님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끈기를 키워야 됩니다. 부자. 다 되고 싶은 거죠. 부자. 부자 되고 싶지 않니? 라고 계속 자극해 주세요.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를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하이CNC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나오니까 그쪽 전화하시면 제가 이제 연결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